볼까요? 자, 여러 가지 힘. 우리가 힘이라는 개념은 포스라는 단어에서 F라는 기호를 쓰게 되고요. 단위는 뉴턴 단위입니다. 우리가 단위를 잘 보면 대문자 단위가 있고 소문자 단위가 있잖아. 대문자 단위는 전부 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 개념과 관련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전부 다 대문자로 해서 단위에 박아 놓습니다. 암페어도 사람 이름이에요. 볼트도 사람 이름이고 옴도 사람 이름이에요. 그거 대문자거든? 뉴턴 당연히 힘 하면은 이 양반이죠. 힘이라는 것은 물체의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생각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운동 상태라는 개념이 빠르기와 방향이란 말이야. 속도네. 결국 속도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네. 자, 속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는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뭔데? 가속도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의 운동법칙 F는 ma가 아니고요. 원래 가속도의 정의가 단위 질량이 받는 힘입니다.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속도를 중심으로 얘랑 연결돼. 요 두 개 연결하면 요 다음 소단원이에요. 운동량, 충격량, 통합과학대 있었지. 요거 여기서 공식 유도해서 바로 뽑아내면 돼요. 그렇게 역학이 연결되는 거야. 자, 이런 힘은 우리가 크기와 방향과 작용점이 있는데 3요소로. 그래서 크기, 방향이 있기 때문에 뭐다? 벡터죠. 벡터는 전부 다 화살표로 표시가 가능해요. 그래서 얘가 크기예요. 얘가 방향이야. 그리고 여기가 작용점이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힘이라는 거는 비접촉력과 접촉력으로 나뉘거든. 자, 비접촉력은 말 그대로 떨어져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납니다. 떨어져서 작용하기 때문에 거리가 관계가 있고요. 두 물체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뭔가의 두 개의 곱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원래 만유인력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 만유인력이라는 것은 두 질량 사이의 상호간의 인력을 만유인력이라고 해요. 질량은 마이너스 개념이었기 때문에 인력만 존재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분필하고 선생님하고 만유인력이 작용을 해. 선생님은 선생님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내 질량에 비례하는 힘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질량을 다 내 쪽으로 당겨요. 분필은 분필 자기의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분필 자신의 질량에 비례하는 힘의 크기로 모든 물체를 지 쪽으로 당기고 있어. 근데 이게 상호작용,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나랑 분필이 당기는 힘의 크기는 서로 같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힘의 크기는 내 질량에도 비례해야 되고 동시에 분필 질량에도 비례해야 되죠. 그래서 만유인력은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해요. 그리고 비접촉력 떨어져서 작용을 할 때는 봐봐. 내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위치를 다 연결하면 9가 되죠. 그러면 그 9의 건널비에 가해지는 총 힘의 크기는 같잖아. 9의 크기랑 상관없이 그 건널비 전체에 가해지는 힘은 같은데 반지름이 커지면 건널비가 넓어지죠. 얼마로?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지죠. 9의 건널비는 4파이r 제곱이니까. 그러면 같은 방향에 작용하는 힘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줄겠죠. 그래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요. 만유인력의 크기를 뉴턴이 찾아내면서 비례상수, 중력상수 G 하나 찾아낸 거야. 이게 만유인력 공식이야. 그지? 자, 여기서 봐봐. 중력이란 지표에서 지구와 물체 간의 인력이에요. 지구 질량과 물체 사이에 지표 부근에서의 인력이란 말이야. 원래는 지표에서나 지표 부근에서가 되죠. 그래서 거리는 지구 반지름과 물체 높이인데 지구 반지름이 너무 크잖아. 그래서 얘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공식이 뭐가 나온다? 중력의 크기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구 반지름이고 지구 질량이고 만유인력 상수예요. 그럼 앞에 거 다 상수값이잖아. 이거 계산한 게 mg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거 기준으로 하면 이 값이 근사값으로 9.8인 거예요. 1kg이 9.8N이다 라고 했던 거는 이 값이 9.8m/s 제곱이 나와서 그래. 그래서 우린 그냥 mg로 쓰죠. 그래놓고 9.8 쓰기 귀찮다고 g는 10 주고 문제 풀리는 게 수능이에요. 응? 봐봐. 쿨롱 힘은 우리 화학에서 이온 결합, 공유 결합할 때 그 나오는 그 정전기적 인력 쿨롱 힘은 전하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전하를 우리가 Q라고 하잖아. 그래서 전기력은 쿨롱 상수 K의 R제곱에 Q1 곱하기 Q2에 대신에 얘는 Q1 곱하기 Q2가 0보다 크면 청력, Q1 곱하기 Q2가 0보다 작으면 인력이 되는 거죠, 그냥. 따지고 보면 이 세 개가 공식이 어때? 똑같이 생겼죠? 다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같은 힘으로 이렇게 디자인화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계속 이제 접촉력으로 넘어갈게요. 자, 빨리 정리해보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접촉력은 맞닿아서 서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와 생긴 힘과 상호작용하는 형태로 나타나거나 외부 변화와 관계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되냐면 원래 그래서 전부 다 공식에는 마이너스가 붙는 게 맞아요. 단지 우리가 물1에서는 벡터 값을 따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벡터의 크기 스칼라 값으로 따진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뭐가 빠져요, 공식에. 근데 원래 개념상은 전부 다 어떤 거다? 그치. 외부의 반대 방향이 되는 거지. 외부에서 나타나는 어떤 힘의 반대 방향으로서 생기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수직항력이라는 개념과 마찰력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이 개념을 이해해야 우리 물체계의 운동이 이해가 돼요. 수직항력은 보통 우리가 노멀 포스라 그래서 N을 표현하고 마찰력은 보통 소문자표를 많이 씁니다. 기호적으로. 수직항력의 뜻은 자, 접촉면의 수직으로 서로 미는 힘, 서로 떠받쳐 올리는 힘 이런 게 되는 거야. 지금 봐봐. 선생님이 지금 우리 이 건물 바닥 위에 서 있잖아. 그러면 나는 이 바닥을 누르고 있고 바닥은 나를 떠받쳐 올려주죠. 상호작용으로. 이게 수직항력인 거야. 내가 벽을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내가 칠판을 밀고 있는 힘도 수직항력이고 칠판이 내 손을 밀어내는 힘도 수직항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수평면 위에 물체가 있잖아. 그럼 이 물체가 밑으로 일단 중력 mg를 받고 있죠. 이 중력 mg 때문에 이 접촉면은 밑으로 내려 누르는 수직항력이 생길 거고, 그지? 이 수직항력의 반작용으로 얘가 위로 떠받치는 수직항력도 생긴단 말이야.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 물체만 놓고 따지면, 원래는 자유물체계라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그어놓고 여기에 질량 M 표현해 놓고 그림 힘만 표현해 보거든. 이 M에 가해지는. 생각해보면 얘는 지금 밑으로 mg죠. 물체만 보는 거야. 바닥은 볼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건 지금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위로 뭐가 있는 거다? 수직항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물체는 가만히 정지해 있죠. 우리가 다음 주에 뉴턴 운동 법칙을 배우면은 그때 정확하게 언급이 나오겠는데 가만히 멈춰 있으려면 합력이 0이어야 돼요. 이 둘의 시그마 F가 0인 거거든. 근데 이거 잘 봐봐. mg랑 수직항력인데 얘를 내가 플러스 원래 원조 힘이잖아. 그럼 얘는 저절로 뭐가 돼요? 그렇지. 그냥 mg-n이 0인 거예요. 자, 요렇게 보면 결국 수직항력의 크기는 뭐랑 같다? 무게랑 같죠. 무게만큼 밀어내리고 무게만큼 떠받쳐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마찰력 때문이에요. 마찰력의 정의는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굴림 마찰력은 운동을 도와주는 힘이에요. 생각해봐. 네 타이어에 마찰력이 없으면 바퀴를 굴린다고 차가 앞으로 가겠냐?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힘인 거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항상 미끄러지는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고. 근데 마찰력이 왜 생기냐면 요 표면을 봤을 때 우리는 매끈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매끈한 게 아니라 요런 요철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닥도 뭐가 있다? 요철이 있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수직항력으로 꽉 눌러버리면 얘네들이 맞물려버려. 걸린다고. 이 상태에서 옆으로 미끄러지려니까 당연히 걸리니까 안 미끄러지겠지. 이 개념을 실제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접촉면과 바닥이 일종의 용접의 형태로 이렇게 붙어버렸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야. 수직항력의 힘에 의해서.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밀면 안 밀리겠죠. 그러면 내가 미는 만큼 안 밀리니까 얘가 안 미끄러지고 버티는 힘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런데 학교에서 대청소한다고 교탁 같은 거, 책꽂이 같은 거 무거운 거 당겨봤으니까 알잖아. 어느 순간 확 당기면 어떻게 돼? 밀리죠. 밀리거나 당겨오는데 움직이기 시작하면 힘이 많이 들어, 적게 들어? 적게 들지. 근데 잠깐 세워놓으면 그지? 그게 원래 마찰력이거든. 쉬워지는 타이밍이 뭐냐면 이 붙어있는 게 파괴된 타이밍인 거야. 그게 파괴되고 나면은 질질질 끌려와요. 그리고 잠깐 세워놓으면 다시 중력 때문에 꽉 끼겠지. 그러니까 붙어버리겠지. 그러면 다시 안 당겨진단 말이야. 그래서 마찰력 그래프는 실제로 외력에 대해 마찰력 그래프는 세 부분이 나와요. 여기, 여기, 여기. 첫 번째 구간이 F 스태틱. 정지 마찰력. 얘는 항상 외력과 크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합쳐서 얼마가 돼? 0. 그러니까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여요. 자, 요 포인트 두 번째. 최대 정지 마찰력. 이게 이제 파괴가 일어나는 순간이야. 얘가 요렇게 나오거든, 공식이. 요 앞에 μs라는 게 마찰계수 혹은 거칠기를 의미하는 값이고요. 그 중학교 때 우리가 마찰력의 크기는 거칠기랑 상관이 있고 물체의 무게에 비례하고 접촉 넓이랑은 상관없다 뭐 이렇게 배우는데 그 거칠기가 얘인 거야. 그러니까 접촉면 바닥 재질하고 신발 바닥 재질하고 형태, 모양, 재질이 뭐냐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지. 학교에서 줄다리기를 해. 학교 운동장 뭐야? 흙이야? 인조잔디야? 흙이지. 그럼 너희 학교 운동장에서 줄다리기를 할 때 최강의 신발은? 아니죠. 야구 선수들이 신는 세팅 야구하죠. 세팅 스파이크. 아니면 겨울철 설산 등산할 때 쓰는 등산화의 아이젠 조합. 너무 티나게 반칙이니까 무난하게 축구하잖아. 왜 축구화를 신으면 강한데? 그치, 덜 미끄러지니까요. 그게 미흡값이 크니까야. 원래 줄다리기의 핵심은 세게 당기는 게 아니야. 그치, 우리 편의 최대 정지 마찰력을 늘리는 거예요. 그 오징어 게임의 그 자세가 뭐냐면 앞으로 당겨지는 힘을 수직 항력을 증가하는 데 쓸 수 있는 자세야. 어깨 넓이로 어깨를 벌리고 뒤로 제껴서 버텨. 그럼 당겨지면 무릎 쪽으로 힘이 가서 바닥을 강하게 누른단 말이야. 그럼 저절로 뭐가 커진다? 마찰력이 커지는 거. 뒤로 눕는 게 아닌 거야. 딱 버티는 게 핵심인 거야. 최대한 바닥을 수직으로 강하게 누르면 무게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서 마찰력이 커져요. 그러면 같은 재질의 신발이라면 무거운 팀이 이기는 거예요. 무거우면 마찰력이 기본적으로 커지니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 구간. F 키네틱, 운동 마찰력 혹은 미끄럼 마찰력인데 얘가 뮤 키네틱 N이 됩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운동 마찰 계수가 정지 마찰 계수보다 작을 뿐이야. 그래서 그 값이 일정합니다. 사실 일정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사실 뭐냐면
통통통통 튕기고 있는 거야. 안 끼고. 그래서 원래는 이게 달달달 떨리는데 그걸 거의 일정하다라고 이상적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순간적으로 마찰력이 확 줄어드니까 지는 거야. 그럼 우리 반의 최대 정지 마찰력을 최대한 늘리면 이기는 싸움이 줄다리기라고. 왜? 어차피 줄을 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으로 두 반에 어떻게 가해져요? 똑같이 가지. 그래서 그 오징어 게임에 버틸 때는 이기다가 정통법으로 당기기 시작하니까 밀리죠. 그때 쓴 마지막 비법이 봐. 상대방 넘어뜨리기. 야, 세 발만 앞으로 뛰어. 와장창 자빠지면 봐봐. 자빠지고 나니까 바닥에 정지마찰 계속 확 유지. 이제 옷하고 바닥 사이의 관계니까. 그때 당겨올 수 있잖아. 그 애시당초 최대 정지 마찰력이 서 있는 애들하고 자빠진 애들하고 크기 값이 같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순간 당겨와가지고 역전해서 이기잖아. 과학적인 게임이에요, 그거. 요게 마찰력입니다. 수직항력이고. 그래서 요게 수직항력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꽉 눌러주면 꽉 눌러질수록 요 홈끼리 서로 강하게 결합될 거니까 마찰력이 커진다가 설명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제 요거 이제 정리. 두 개씩 짝지어집니다. 자, 그 다음은 탄성력이고요. 그리고 탄성력과 페어인 힘이 장력, 텐션입니다. 그리고 이 탄성력과 장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특히 장력은 물체계의 운동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관건이죠. 물체 2개, 3개 끈으로 묶어서 당길 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탄성력이라는 것은 탄성체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는 복원력이 탄성력이에요. 요거를 이제 이해를 좀 실감나게 하려면 옛날에 나왔던 예능 게임 중에 벌칙이 하나 있어. 유치원 애기 모자 씌우기. 그 유치원 애기들 쓰는 빵모자 있죠? 그걸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일종의 런닝맨 같은 예능에서 실내에서 하는 게임에서 이제 벌칙용으로 주는 거야. 모자를 씌우고 여기에 고무줄이 있죠. 잡고 당겨서 놔버리는 거. 어우, 상상만 해도 짜릿하죠. 어떻게 하면 더 큰 힘을 낼 수 있죠? 그치. 더 많이 당기려면 더 힘이 커지죠. 그럼 돌아오려는 힘도 커지는 거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탄성력의 크기는 외력의 크기와 같고 이 크기 자체가 변형된 길이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F 탄성력의 크기를 K 델타 X라고 쓰고 이거를 후크의 법칙, 후크의 법칙이라고 해요.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X가 아니라 델타 X인 거죠. 그 원래 길이는 0으로 두고 거기서부터 원래 길이에서 더 늘어난 만큼 혹은 더 줄어든 만큼이 탄성력의 크기가 됩니다. 그에 비해서 장력은 팽팽한 줄이 당겨진 힘이자 양 끝을 당겨주게 되는 힘이 장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따지고 보면 T도 텐션의 크기도 외력의 크기와 같죠. 대신에 얘는 뭐다? 델타 X는 항상 0일 경우에를 다루는 거예요. 장력은. 이런 걸 생각하면 돼. 잘 봐봐.
여기 5N짜리 물체를 이렇게 용수철에 감아놨잖아. 그럼 생각해봐. 이 5N짜리 물체를 밑으로 지구가 당기는 mg가 5N이죠. 그러면 이 용수철은 이 물체를 아래 위로 잡아 당기고 있단 말이야. 양쪽을 같이 당기게 돼요. 얘가 5N인 거죠. 왜? 그래야 이 물체를 당기고 천정을 당겨 내리는 힘이 5N인 거죠. 왜? 이 물체는 이 줄도 밑으로 5N으로 당기고 있고 천장은 이 줄도 위로 5N으로 당기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전체가 5N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이해했다면 요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5N짜리 물체를 용수철 저울 2개로 달아놨습니다. 용수철 저울에 무게가 없다고 치면 각 용수철 저울에는 얼마씩의 힘이 가해진다? 얘도 5N이 뜰 거고 얘도 그치. 요렇게 당겨지는 힘도 5N, 그러니까 요렇게 당겨지는 힘도 5N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저절로 요 줄에 5N짜리 물체를 매달아 놓으면 이 줄에 가해지고 있는 텐션의 크기도 5N이 되는 거야. 이 개념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탄성력과 장력이 사실상 같은 힘이고 결국 탄성력이라는 건 그 부분의 용수철이 늘어나기 때문에 힘의 크기를 우리가 외부에서 시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장력이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물초가 되면 저 탄성계수 K값 있잖아. 이 K값을 직렬이다 병렬이다 이렇게 따질 때 요 이야기는 해줘야지. 5N짜리 물체를 똑같은 용수철 2개로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똑같은 거라면 얼마씩 뜨게? 이 경우는 그치. 2.5가 된 거죠. 왜? 요 힘과 요 힘 합쳐서 5N인 거니까. 기본적으로 개념이 조금 아예 없진 않네. 다행히 물원을 하는 거 처음 한다 그래서 난 걱정을 되게 했는데 센스 자체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게 정리를 요 정도로 본 거는 거의 처음이지. 딱 수능형 인강이나 그런 것만 좀 본 상태일 거니까. 왜 요런 거를 해놓잖아? 이 물체계 그림 되게 어렵지 않지? 물체 여러 개 막 매달아 놓고 몇 뉴턴 당기는데 몇 뉴턴이고 하려면 요게 좀 돼 있어야 돼요. 왜? 화살표 그려가면서 그걸 상상해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대부분 그냥 개념 수업만 듣고 그거 하라 그러면 못하는 이유가 이게 안 돼 있어서 그래. 요거를 좀 일부러 더 해놓는 거예요. 질문인데. 없다고 칩니다. 물원에서는. 절대로 이야기 안 합니다. 물초가 되면 쇠사슬 무게 있다고 치고 매달고 뭐 굴리고 하거든. 그거는 물투의 이야기고 그럼 물투 가서 그때그때 다시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무게가 있으면 전력도 그치. 달라지지. 그거 이제 물투에 보면 쇠사슬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매달아 놓는 거 하거든. 그러면 맨 밑에 쇠사슬과 그 위에 쇠사슬은 얘 무게만 따지면 되잖아. 그럼 두 번째 쇠사슬과 그 위에 세 번째 쇠사슬은 밑에 두 개 무게만큼이 여기 연결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위에는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줄은 무게가 없다고 칩니다. 물원은. 만약에 무게가 있다고 치면은 예? 골 때린 거죠. 길이 같은 거 따져야 되고 하니까 없다고 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상적인 상황만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야, 따지고 보면 니 물투에 가면 무슨 피곤함이 생기느냐. 운동할 때 공기저항 따지거든요. 근데 공기저항이 웃기는 게 앙속 이하에서는 속력에 비례하고요. 첨속부터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물체 형상, 우리 공기저항 계수라고 하는 그거 고려해야 되고 단면적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중등 때 배운 가장 기본적인 운동 개념, 힘 개념에 하나하나 얹어가는 겁니다. 양을. 그거보다 마찰력이나
바닥과의 운동 마찰력 같은 거 고려하는 1이 조금 더 어려운 거고, 거기서 더 고민할 게 많아지는 2가 더 어려운 거야. 그리고 2에서는 용수철을 반으로 잘랐을 때는 K 값이 어떻게 변하냐 막 그런 거 따질 수 있단 말이에요. 계산이 되긴 해. 막말로 상태 변화할 때 우리 열에너지 출입하는 건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물2에 가면 열평형 계산할 때 그것까지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얼음 몇 킬로그램에 몇 도씨 물을 몇 도씨 물을 몇 그램 부었을 때 얼음이 몇 그램까지 녹고 열평형이 되느냐까지 계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을 0도까지 떨구고 이 0도까지 떨어지는 물로 얼음 몇 그램을 녹일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거지. 가능합니다. 그거 숫자 값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까지 다 더 추가로 고려하는 세상이 2인 거야. 2에서도 실이 무게가 있는 거는 뭐죠? 실을 그 대신에 이제 그거는 뉴턴 운동 법칙으로 풀지 않고요. 어떻게 푸냐면 역학적 에너지로 풀어요. 물에 그러니까 밑에 처지는 줄 있잖아. 줄 길이의 질량이 비례한다고 치고 그 줄의 중심점의 무게 중심점인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위치가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나 줄었으니까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늘었느냐로 운동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은 있긴 해요. 그래서 원래 그 물체계 운동도 역학적 에너지로 풀어도 풀려야 돼. 학교 내신이 대부분 그거를 계산을 안 해놓고 그냥 딱 그 단원으로만 풀 수 있게 대충 숫자를 끼워 맞추는 반면에 수능 문제들은 그렇게 풀어도 되게 숫자를 맞춰 놓습니다. 문제는 그쪽끼리 졸라 개노가다가 될 거기 때문에 그냥 F는 MA로 푸는 게 맞게 풀 문제가 나와요. 근데 막히면 역학적 에너지로 풀어도 답은 나옵니다. 시간 아니면 그치. 그러니까 원래 풀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제껴놓고 풀어야 되는 거야. 어쨌거나 우리는 20문제를 다 풀고 1등급이 1등급이 50점 만점에 46점인가 해서 1등급 컷 나왔거든. 46점, 47점. 그럼 3점 하나, 2점 하나, 3점, 2점 2개 내지 3점 하나, 2점 하나 정도에서 1등급 컷이 잘려. 항상 46, 45, 44에서 1등급 컷 끊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3점 하나를 틀리거나 2점 2개를 틀리는 것까지는 1등급 컷 안에 들어가요. 아무리 어려워도 보통 3점 하나, 2점 하나 내지는 3점 2개까지도 1등급 컷이 잘리는 경우도 있어. 해마다 난이도에 따라 다른데. 그럼 원래 어떻게 치는 거냐? 옛날에 킬러 있을 때는 킬러 빼고 18문제를 무조건 맞춰놓고 근데 이거 맞추는데 15분에서 20분 컷 안에 18문제를 푸는 거야. 그리고 남은 10분을 두 문제 중에 시업 네가 더 자신 있어 하는 영역 한 문제에 몰빵을 치고 남은 하나는 1, 2, 3, 4, 5 개수 세알린 뒤에 제일 작은 걸로 찍는 거예요. 운 좋게 둘 다 맞으면 만점인 거야. 의도적으로 1등급을 맞추면 되는 거지. 만점을 찍으면 좋긴 한데 그건 이제 저기 과고 당기는 천재놈들이나 하는 짓거리라서 지금은 좀 다르잖아. 이제는 네가 제대로만 풀면 만점이 되죠. 그때 뭐 저기 TV에 나왔던 그 유명한 서울 대치동의 그 사탐의 1타 강사가 윤사 2문제 꼬라지면 2분 30초 안에 풀고 이거는 1등급이 만점 컷이다 한 그게 실현이 되는 세상인데 내가 보통 수능 모의를 풀면 한 10분, 15분 걸려요. 한 15분에 20문제 다 풀고 실수를 해서 꼭 한 문제 정도는 틀리는데 1등급 컷은 떠. 그러니까 그만큼 날림으로 푼다는 거에 집중 안 하고. 그래도 1등급 컷은 떠요. 이번엔 모의고사도 풀어봤는데 뜨더라. 이제 그 정도입니다, 딱. 자, 됐죠? 자, 이제 합력 개념 들어갈게요. 요거 정리 다 했나? 정리. 자. 합력과 평형, 요거는 이제 이 챕터 앞부분에 좀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합력, 알짜 힘, 시그마 F
다 같은 소리예요. 결국 뭐냐면 한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가해질 때 같은 효과, 즉 같은 가속도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힘을 우리가 합력 알짜임 시그마 F라고 한단 말이야. 이게 간단해요. 봐봐. 어떤 한 물체에 F1하고 F2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나란하게 가해질 때 얘랑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얘를 알짜임이라 그러면 얘는 그냥 F1 더하기 F2가 되거든. 얘가 F1, 이쪽이 F2라면 같은 힘을 만드는 F는 보통 우리가 F2 빼기 F1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F1 마이너스 F2 절대값의 큰 쪽이라고 쓰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돼요. 왜냐면 봐봐. 아까 평행사변형법 언급을 살짝 했잖아. 자, 얘가 F2, 얘가 F1이면 평행사변형으로 우리가 요렇게 F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얘가 뭐죠? F1이죠. 여기에 요렇게 직각을 내버리면 세로 길이는 F1 사인이 되고 요 길이는 F1 코사인이 되죠.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F제곱은 F1 사인의 제곱 더하기 F1 코사인 플러스 F2의 제곱이 되거든. 이걸 풀잖아. F1 제곱에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플러스 F2 제곱 플러스 2F1 F2 코사인이 돼요. 일이죠. 맞지? 그럼 요걸 우리가 싹 덮는다고 치면 자, 요거 2F1 F2 뭐가 떠오르죠? 완전 제곱식이잖아. 특히 여기 우리 코사인을 생각하면 세타가 0이면 1이죠. 세타가 파이면 라디안 기준. 그치, 마이너스 1이지. 응? 그럼 봐봐. 요렇게 되니까, 결국 요렇게 보면, 세타가 0일 때, F는 F1 플러스 F2죠. 세타가 파이일 때는, F는 절대값 F1 마이너스 F2죠. 여기 있네? 왜? 이거 얼마야? 세타가 0이죠. 이거는 세타가 파이네. 무슨 소리다?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F의 합력 범위는 F1 플러스 F2보다 작거나 같고 절대값 F1 마이너스 F2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잖아. 근데 이게 절대값이니까 얘는 뭐보다 커요? 0보다 크죠. 맞지? 그냥 무심코 던져진 이 식에서 뭐가 나오냐면
F할자임이 0인 경우, 즉 평형 조건이 나와요. 사이각이 파이이어야 되고 F1 절대값과 F2 절대값이 같아야 돼요. 즉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세 번째가 같은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가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나오는 토크가 0인 조건이에요. 즉 나란하지 않게 두 힘이 가해져 버리면 물체가 돌아요. 이거죠. 돌지. 네, 두둑해서. 이렇게 당기면 평형이잖아. 직선에서 당기면. 근데 이렇게 당기면은. 이거라고, 이거.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평형 조건이 돼요. 요런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벡터 합이라고 있다고 이제 설명을 쭉 해왔지만 사실 이거는 합력이 아니라 벡터 합이고요. 아까 말한 평행사 변형법이 이거예요. 그럼 사실 물투에 가면 첫 시간에 네가 마침 물투 선택이라 그래 잘 된 거지. 아까 우리 맨 앞에 1시간 떠들었던 거, 맨 앞에 한 30분 떠들었던 그 벡터 개념 있죠. 그걸로 네 중간고사일 거다. 그리고 우리 속도차, 자유낙하나 속도차 할 때 그걸로 가속운동 잡잖아. 그거 속도를 벡터로 만들어가지고 그림 그려놓고 속도 그래프 짝짝짝 잘라붙이면 중력 가속도로 뚝뚝뚝뚝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포물선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벡터를 잘 배워놓으면 물투학교 내신 이론이나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갈 수 있고, 이런 개념들을 좀 알면 이제 특히 요 평형 개념을 이해를 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뉴턴 물리학 개념을 잡을 거란 말이에요. 뉴턴의 운동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 보통 우리는 관성법칙, 가속도법칙, 작용-반작용 법칙이라고 하는데 개념 자체가 삑사리가 난 거고요. 개념 자체가 좀 삑사리가 난 거고요. 사실은 합력이 0일 때 운동, 합력이 0이 아닐 때 운동, 두 물체 간의 상호작용으로 해석하면 모든 설명이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세 개가. 그거 하려면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차근차근 해가 보도록 합시다. 요거 정리.